침묵의 시작. 조옥란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50년째 지켜온 습관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32평 아파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 외곽의 이 동네도 이제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5의 과부가 되어 이곳까지 오는데 46년이 걸렸다. 작은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번 돈으로 한 평 한 평 넓혀온 공간이었다. 어머니, 밥 됐어요? 큰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강민수의 목소리였다. 42살이 되도록 아침마다 어머니를 찾는 소리. 조금만 기다려라. 옥나는 대답했다. 며느리 신유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 집으로 들어온 지는 6달이 되었다. 달콤한 독,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유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29살의 깔끔한 외모에 공손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접시에 닿지 않았다. 아, 어머니께서 너무 잘하셔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들었다. 처음엔 겸손한 표현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옥라는 깨달았다. 이것은 회피였다. 민수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실업급여가 끝나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구직 활동은 건성으로만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어머니,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30살이 넘어 결혼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했다. 김치찌개나 끓일까? 아, 그것보다는 된장찌개가 좋겠어요. 유리가 김치를 잘 못 먹어서요. 옥라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된장, 애호박, 두부, 며느리의 입맛에 맞춘 지 벌써 6달째였다. 보이지 않는 사슬. 어머니, 빨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리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다. 민수의 와이셔츠와 자신의 블라우스들이 가득했다. 내가 할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쌓여갔다. 어머니가 더 잘해서,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 제가 서툴러서. 모두 똑같은 의미였다. 시어머니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었다. 옥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가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음식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민수가 말했다. 옥라는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 쓰레기통을 들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집들이, 어머니, 내일 친구들 몇 명 초대하려고 해요. 유리가 말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하는 집들이었다. 그래, 뭘 준비하면 될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치킨이랑 피자 시킬 생각이에요. 다음 날, 유리의 친구들이 왔다. 모두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었다. 깔끔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들이었다. 옥라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신혼집이 정말 넓다.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 집이에요. 잠깐 신세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좋겠다. 집세도 안 내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떨 것 같아? 유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편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으셔서 가정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거든요. 와, 대박. 그런 시어머니 어디서 구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요리도 잘하시고 청소도 완벽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돼요. 옥란의 손이 멈췄다. 사과 껍질이 바닥에 떨어졌다. 가정부보다 나은 시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며느리. 부러워 죽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만 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순하셔서 뭐든 다 해주세요. 아, 근데 조용히 해주세요. 들으시면 부끄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또 웃음소리가 들렸다. 옥라는 부엌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밤의 각성. 그날 밤 옥라는 잠들지 못했다. 유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가정부보다 나은 시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며느리, 침실벽에 걸린 오래된 풍경화를 내려다보았다. 남편이 사준 그림이었다. 결혼 첫 해에 어렵게 마련한 작은 선물이었다. 그 뒤에는 중요한 것들을 숨겨두었다.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테이프로 붙여둔 비닐봉지가 나타났다. 안에는 통장 2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통장을 펼쳤다. 첫 번째 통장에는 8천만 원, 두 번째에는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조옥란 이름으로 된 아파트 소유권이 적혀 있었다. 시세 3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기름 냄새에 쩔어 살며 절약에 절약을 거듭해 마련한 집.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옥라는 중얼거렸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 남편이 죽고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진실의 무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했다. 민수와 유리는 늦게 일어나 밥을 먹고 다시 늦잠을 잤다. 옥라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작은 화분들이지만 그녀가 직접 키운 것들이었다. 상추, 깨씹, 고추, 식비를 아끼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유일한 취미가 되었다. 어머니, 점심 뭐 먹을까요? 유리가 물었다. 12시가 넘어서야 일어난 얼굴이었다. 냉면 어때? 더워서. 아, 냉면보다는 따뜻한 게 좋겠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옥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집에 냉면 사리도 없었다. 마트에 가서 사야 했다. 하지만 유리가 싫다고 하니 다른 걸 해야 했다. 그럼 미역국이나 끓일게. 어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유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옥라는 이제 알았다. 오후에 민수가 나갔다.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다. 요즘 민수는 집에 있을 때도 방에만 밝혀 있었다. 구직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이나 유튜브만 보고 있었다. 유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옥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저 편안함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건지 이제 알았다. 균열의 시작. 어머니, 저희가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어서요. 며칠 후 민수가 말했다. 언제?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요. 민수 오빠 친구가 제주도에 펜션을 운영하는데 싸게 해준다고 해서요. 옥라는 고개를 들었다. 한 달이나. 그런데 집을 비워두기가 좀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집을 봐달라고?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 사정도 잘 모르고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유리가 거들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니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요. 옥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들에게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집 지키는 사람? 가정부? 아니면 그보다 못한 존재? 알았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유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옥라는 확신할 수 없었다. 빈집의 진실. 민수와 유리가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옥라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32평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걸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자신이 거주자가 아닌 관리인이 된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잘 계시죠? 집은 괜찮고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응, 괜찮다. 화분 물 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편물 있으면 정리해 두시고요. 알았다. 아, 그리고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세요. 저희 돌아올 때까지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졌다. 옥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심지어 전화에서도 자신은 관리인이었다. 거울 속의 자아. 그날 밤
옥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른한 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중얼거렸다. 아들을 키우느라,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집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늙어 있었다. 거울 앞에서 옥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지? 강민수의 어머니? 신유리의 시어머니? 32평 아파트의 관리인? 무료가정부? 아니야. 나는 조옥란이야.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 지 오래되었다. 보통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로만 불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조옥란. 7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기억의 재구성. 이튿날 옥란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수와 유리의 방부터 시작했다. 침대 정리, 옷장 정리, 책상 정리, 모든 게 어지러져 있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유리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보려던 게 아니었지만 펼쳐진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 덕분에 너무 편하다. 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구하냐고. 근데 가끔 눈치 보인다. 너무 편하게 굴어도 되나 싶어서.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옥나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민수 책상에는 게임 공략집과 만화책들이 쌓여 있었다. 구직 관련 서류는 찾을 수 없었다. 컴퓨터를 켜보니 게임 프로그램들만 가득했다. 이것이 42살 남자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를 키워낸 게 자신이었다. 이웃의 시선. 며칠 후 옥나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계산대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다. 옥난 씨, 요즘 어때요? 며느리, 아들이랑 같이 살아서 좋겠어요. 네, 부러워요, 진짜.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 남이 됐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고. 김 여사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요? 좀 어린 것 같던데. 29이에요. 아이고, 어려. 그럼 많이 도와주겠네요. 집안일이랑. 옥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근데 요즘 옥란 씨 표정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버거웠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밥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도 없었다. 전화 속의 거짓말. 어머니, 거기 날씨는 어때요? 일주일 후, 유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배경으로 바다 소리가 들렸다. 좋다. 저희는 매일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나중에 같이 와요. 그래. 아, 그런데 혹시 집 청소는 하고 계시죠? 저희 돌아가면 깨끗해야 하는데. 하고 있다.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마음 놓고 쉴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옥나는 청소기를 들었다. 이미 어제 청소했지만 다시 해야 했다. 며느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청소를 하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한계점. 민수와 유리가 돌아오기 사흘 전 옥나는 몸살이 났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집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아야 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고 억지로 버텼다. 화분에 물을 주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다. 그날 밤 열이 더 올랐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민수와 유리는 알까? 아마 돌아와서 시체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 어머니가 집을 너무 깨끗하게 해놨네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돌아온 가족. 어머니, 다녀왔어요. 민수와 유리가 돌아왔다. 검게 탄 얼굴에 기념품 봉지를 들고 있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역시 어머니. 유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사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진짜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제주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나중에 꼭 가보세요. 기념품도 사왔어요. 한라봉이랑 초콜릿. 유리가 봉지를 내밀었다. 옥라는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것도 형식이었다. 집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수와 유리는 제주도 이야기를 했다. 어디서 뭘 먹었고, 어디를 구경했고, 누구를 만났고, 옥라는 듣고만 있었다. 자신의 한 달은 어땠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새로운 일상의 시작, 민수와 유리가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다시 예전과 같아졌다. 아니, 더 심해졌다. 제주도에서 푹 쉬고 온 그들은 더 당당해졌다. 옥란의 돌봄을 더욱 당연하게 여겼다. 어머니, 빨래 좀 부탁드려요. 제주도에서 입은 옷들이 다 더러워졌어요. 어머니, 저녁은 뭐 할 거예요? 한 달 만에 먹는 집밥이니까 맛있는 걸로 해주세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제주도 가기 전보다 더러워진 것 같아요. 모든 요청은 부탁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명령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결심의 순간 민수와 유리가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옥라는 결심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했다. 민수와 유리는 늦게 일어나 밥을 먹고 다시 각자 할 일을 했다. 민수는 게임, 유리는 드라마. 점심때 유리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저녁은 안 먹어도 돼요. 민수는? 민수 오빠도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어요. 어머니 혼자 드세요. 그렇게 옥라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눈빛이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난 후 옥라는 침실로 갔다. 벽에 걸린 풍경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림 뒤에 숨겨둔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제 끝이다. 계획의 시작. 다음 날 옥라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32평 아파트요? 이 동네에서는 괜찮은 물건인데 급하게 파셔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좀 급해요. 시세는 한 3억 2천 정도 되는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정도에는 나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보통 이런 큰 결정은 제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옥라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옥라는 다른 동네로 갔다. 원룸이 많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 원룸은 어때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곳은 15평짜리 원룸이었다. 깔끔하고 작지만 햇볕이 잘 들어왔다. 보증금 5천, 월세 50만 원입니다. 좋네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옥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침묵의 준비. 집으로 돌아온 옥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 친구들이랑 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유리가 말했다. 그래, 이틀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괜찮다. 감사해요, 어머니. 민수도 거들었다. 저도 내일부터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옥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짐 싸기. 민수와 유리가 나간 다음 날, 옥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옷부터 정리했다. 필요한 것만 골라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큰 가방 2개면 충분했다. 다음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남편의 사진,
민수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결혼 반지, 이것들을 작은 상자에 넣었다. 부엌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다. 새 집에서는 필요한 것만 다시 사면 되었다. 가장 힘든 건 민수방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모아둔 것들이 가득했다. 상장, 일기장, 장난감들. 한때는 소중했던 것들이었다. 이제 끝이야. 옥라는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이 물건들의 주인이 아니었다. 마지막 밤, 짐을 다 싼 후 옥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32평 아파트를 조용히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한 곳, 첫 말을 한 곳, 고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 사진을 찍은 곳,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곳. 모두 좋은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기억일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내일 늦게 들어갈게요. 응, 알았다. 어머니 혼자 계신데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다. 그럼 내일 봐요. 전화가 끊어졌다. 내일은 만나지 못할 텐데 옥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7시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다. 할머니, 이게 다예요? 젊은 이사 기사가 물었다. 네, 이게 다입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시나요? 저 혼자 이사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새 집에 짐을 옮기고 간단히 정리를 마친 후 옥라는 편지를 썼다. 민수야, 유리야, 엄마는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다. 집은 팔았고 이미 이사를 마쳤다. 놀라겠지만 이것이 엄마가 내린 결정이다. 그동안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시어머니가 가정부보다 낫다던 말 기억하니? 엄마는 가정부가 아니다. 71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희도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엄마 조옥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옛집 우편함에 넣었다. 그리고 열쇠를 부동산 중개소에 맡겼다. 폭풍의 전야. 이틀 후 민수와 유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만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민수가 편지를 읽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유리야, 이거 봐. 유리도 편지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았다고? 엄마가 진짜 나간 거야? 두 사람은 집 안을 뒤졌다. 옷장도 서랍도 모두 비어 있었다. 심지어 화분들까지 사라져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민수가 중얼거렸다. 절망의 전화. 엄마, 엄마, 전화 받으세요. 민수가 옥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옥란은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아?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유리가 울먹였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편지에 적힌 그 말들, 가정부보다 나은 시어머니라고 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설마 그런 말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그렇게 소심한 분이 아닌데. 하지만 계속 전화를 걸어도 옥란은 받지 않았다. 현실 직면, 사흘째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다.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민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진짜였다. 엄마가 정말로 집을 판 것이었다. 저희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빨리 이사 준비하세요. 새 주인이 다음 달부터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와 유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 연락처 아는 사람 없나?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다. 옥란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것을. 어머니의 친구가 누구인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추적의 시도. 일주일 동안 민수와 유리는 옥란을 찾아다녔다. 동네 마트, 병원, 은행. 하지만 아무도 옥란을 본 사람이 없었다. 혹시 조옥란 씨 아세요? 글쎄요.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민수는 어머니의 외모를 설명했지만 막연했다. 정작 자신도 어머니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모르겠어.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평소에 어디 다니셨는지도 모르고. 유리도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한편 옥라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고 있었다. 15평 원룸은 작지만 아늑했다. 무엇보다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끓여 마셨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샀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를,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를,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혼자 먹기에는 충분했다. 새로운 인연. 이사 온 지 열흘 후 옥나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정순을 만났다. 75살의 할머니였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인사를 나눴다. 네, 조옥란입니다. 박정순이에요.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박정순은 혼자 살았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다. 좋은 동네예요. 조용하고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시간 나시면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요. 박정수는 더 묻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들은 각자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작은 행복들. 옥라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다. 요리책이 아닌 소설을. 점심은 간단히 해먹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양도 적고 간단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아무도 채널을 바꾸지 않았고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다. 밤에는 일찍 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구를 깨울 필요도 없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었다. 과거의 메아리. 한 달이 지나자 옥란의 핸드폰에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연락 주세요. 민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리.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어머니, 무릎 꿇고 사과하겠어요. 하지만 옥란은 답장하지 않았다. 읽기만 하고 지워버렸다. 박정순이 물었다. 가족들 연락 안 와요? 와요. 하지만 받지 않아요. 왜요? 이제 늦었어요. 옥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계절의 변화. 가을이 왔다. 공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다. 옥란은 박정순과 함께 단풍을 보러 다녔다. 후회 안 해요? 자식들이랑 떨어져 사는 거? 박정순이 물었다. 후회요? 옥란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하지만 억지로 같이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로워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인 거죠. 새로운 공동체. 겨울이 되자 옥라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을 만났다. 이수님, 73세.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 지 10년. 김말순, 69세. 자식들과 갈등으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 장금순, 75세. 며느리 문제로 집을 나온 지 1년.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이수님이 말했다. 우리 때는 부모가 하늘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뀌어야죠. 옥란이 말했다. 옥란이 말이 맞아. 우리가 자식들 눈치 볼 나이가 아니야. 봄의 전령. 다음 해봄, 옥란은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깨씹, 방울토마토, 고추까지. 작지만 알찬 텃밭이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사귀를 따서 요리했었다. 자신이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은 특별했다. 박정순이 놀러와서 말했다.
정말 잘 사시네요. 표정도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에 생기가 돌았다. 마지막 연락, 봄이 깊어갈 무렵 민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엄마, 이제 포기할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살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민수. 옥라는 문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답장하지는 않았다. 대신 민수의 번호를 주소록에서 삭제했다. 진정한 해방. 그날 밤 옥라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젊었을 때의 꿈이었다. 25살, 갓 과부가 된 자신이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니 지금이 더 자유로웠다.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옥라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1년 후,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다. 옥라는 이제 이 동네의 일원이 되었다. 노인정에서는 회장을 맡았다. 동네 할머니들을 모아 작은 동아리도 만들었다. 텃밭 가꾸기 모임이었다. 옥란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이수님이 말했다. 맞아요. 옥란 씨가 오시고 나서 우리 동네가 많이 활기차졌어요. 김말순도 거들었다. 옥란은 웃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최종 깨달음. 어느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옥란은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좋은 어머니? 희생적인 시어머니?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짜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조옥란. 71년을 살아온 한 사람.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조옥란. 나는 조옥란이다. 소리내어 말해보니 새로웠다. 에필로그. 새로운 봄. 이듬해 봄. 옥란은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박정순이 앉아 있었다.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쁘네요. 박정순이 말했다. 네, 정말 예뻐요. 옥란 씨는 후회 없으세요? 정말로? 후회요? 옥란은 미소 지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후회할 게 뭐 있겠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옥란의 어깨에도 한 장이 떨어졌다. 예쁘다. 그녀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성찰. 그날 밤 옥란은 일기를 썼다. 이사 온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다. 오늘은 벚꽃이 참 예뻤다. 정순 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저녁을 해먹었다. 간단하지만 맛있었다. 민수는 잘 살고 있을까? 유리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어른이다.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71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쉽지 않지만 의미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 일기를 덮고 옥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밤이었다.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결론. 진정한 유산. 진짜 유산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과 마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후세에 남기는 무형의 유산이다. 조옥란의 유산은 32평 아파트가 아니라 자존심, 강인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신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그녀가 후세에 남긴 진짜 유산은 이것이었다.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것,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71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이 조옥란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